지난주 환율 폭등과 관련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 오늘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눈앞에 두고 치솟고 있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너무 오래 벌어져 있는데요. 2026년 한국이 금리 인상을 왜 피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지난주 환율이 1,470원을 뚫었을 때 시장에서는 이제는 진짜 금리 올라가겠네 라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임박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한국 자산의 매력도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을 탈출하기 때문이죠. 이후 외국인이 이탈하며 코스피 급락으로 이어지는 수순입니다. 이 때문에 금리 인상론이 계속 대두되는 건데요. 게다가 현재 한미 금리 차는 진짜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 한미 금리 차는 너무 오래 벌어졌죠. 한국은 그동안 경기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낮게 붙잡아 왔습니다. 그 결과 한미 금리 역전이 장기화되며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되고 환율 불안이 심화되고 있죠. 이제 한국은행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금리를 올려서 외국인 투자자를 붙잡을지, 그대로 두고 환율과 물가 폭등을 감내할지. 그런데 보면 지금 여러 신호가 금리 인상론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우선은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경기 지표가 좋아진 것도 금리 인상론을 밀어올리고 있어요. 3분기 GDP 증가율이 1.3%로 깜짝 증가했는데요. 이는 15분기 만에 최고치입니다. 올해 수출도 전년 대비 3% 증가해 사상 첫 7천억 달러 돌파가 전망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 1% 달성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OECD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대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명분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금리를 올리더라도 경제가 버틸만 하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금융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은행 금고에 돈이 비어가며 은행들은 자금 이탈 방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200을 돌파했을 때 요구불 예금 감소는 무려 22조 원이었죠. 주식시장 불장에 예금에서 증시로 돈이 이동하고 예금을 줄이고 투자나 대출에 돈을 쓰며 은행 금고가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 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은행은 예적금 금리를 올려 고객을 끌어오거나 금융채를 발행해 시장에서 직접 돈을 빌려옵니다. 특히 요즘 은행은 금융채 발행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금융채를 계속 찍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융채 공급이 증가하면 금융채 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채 금리가 상승하면 시중금리 전체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도 인상되죠. 즉 기준금리를 움직이지 않아도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돈의 세계에서는 수요 공급이 독특한 방식으로 움직이는데요. 돈을 빌리는 사람, 즉 수요자는 금리가 조금 오르더라도 필요한 사람은 그냥 빌리죠. 즉 수요는 금리에 둔감합니다. 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공급자인 은행은 금리가 낮아지면 공급을 꺼립니다. 금리가 이 정도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빌려줄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은행은 자연스럽게 돈을 더 빌려주기 싫으면 금리를 올려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구조 때문에 기준금리가 그대로라 해도 대출금리가 먼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 상황을 보면 예금이 줄고 은행은 자금이 말라가고 금융채를 찍으며 금융채 금리가 뛰고 시중금리도 따라 뛰고 대출금리는 더 빠르게 뛰고 있는 시기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움직이기도 전에 시장이 먼저 선행 상승 중인데요. 이는 이미 시장이 금리 올릴 준비가 됐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 역시 내년 금리 인상론이 등장하는 강력한 배경이죠. 또한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잘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채권 시장의 반응입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의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갑니다. 즉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왜 그런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채권은 쉽게 말해 매년 얼마를 준다고 약속된 쿠폰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쿠폰은 1년에 5,000원을 주는 쿠폰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 즉 지금 시장에서 새로 파는 쿠폰은 1년에 3,000원을 준다면 1년에 5,000원 하는 쿠폰이 더 값진 쿠폰이 되겠죠. 사람들은 더 많이 주네,
나도 그 쿠폰 갖고 싶어. 가격이 비싸도 살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갈 때는요, 시장 쿠폰이 이제 1년에 7,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갖고 있던 쿠폰은 여전히 5,000원을 주는 거죠. 사람들은 굳이 새 쿠폰 살래 라고 하며 채권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즉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내 채권의 이자가 상대적으로 좋아져 비싸지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내 채권의 이자가 별로여서 싸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게다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공식은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건데요. 이건 왜 그럴까요? 사실 채권은 만기 때 받을 돈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채권 가격이 싸지면 같은 금액을 더 싸게 산 거니까 수익률은 높아지고, 반대로 채권 가격이 비싸지면 수익률은 낮아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다는 건 뭘 뜻할까요? 이건 투자자들이 내년에 금리 인하가 안 온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 새로 발행될 채권의 이자율이 더 높아질 테니까 투자자들이 기존 채권을 팔아버리는 거죠. 즉 채권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지금 현상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멸됐다는 신호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12일 싱가포르 출장 중이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방향 전환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한 문장이 시장의 신호탄처럼 꽂혀서 외국인 3년물 국채 선물 투매가 이루어졌죠. 이처럼 채권 시장은 기준금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최전방 센서이기 때문에 금리 방향을 읽는데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도 내년엔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큰데요. 곧 금리가 내릴 거란 기대감에 그동안 전세도 오르고 매매가도 올랐지만 지금은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내년엔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환율 불안, 한미 금리 차, 성장률 반등, 은행 자금 유출, 채권 금리 급등, 이 모든 조각이 금리 유지 혹은 인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주담대 금리도 높은 수준이 되겠죠. 결국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며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매매가도 상승했는데, 앞으로는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요, 오히려 시장금리, 대출금리가 오르는 방향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전세 시장입니다. 대출 이자가 높아지면 세입자들은 전세보다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되죠. 게다가 대출 부담이 증가하면 매수세 자체가 줄기 때문에 매매가 하락 압력도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까지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린 동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지만,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멸하고 오히려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면 부동산 시장은 조정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내년 금리 상승 압박 상황은 올해와는 완전 다른 시장 상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과 채권은 약세고 소비와 투자는 위축되고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겠죠. 거의 모든 자산군이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금리 인하가 없는 내년을 버티는 전략 세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이 되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겁니다. 고금리 시대에 가장 강한 무기는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자산입니다. 월배당 ETF, 안정적 배당주, 고정 수익 구조를 가진 투자 파이프라인은 시장이 흔들릴 때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 가격 변동의 방패 역할을 해주죠. 두 번째 전략은 성장성이 확실한 섹터에 올라타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대부분의 자산이 압박을 받지만 금리와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건 바로 성장 산업이죠. 2026년 전망에서 주로 언급되는 게 AI 반도체, AI 인프라, 휴머노이드 로봇, 미국 제조 전력 인프라 같은 분야인데요. 이 분야들은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독자적 성장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ETF로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코덱스 반도체, 코덱스 AI 반도체, 코덱스 미국 반도체 같은 반도체 관련 ETF를 선점할 필요가 있죠. 또한 미국 본토의 AI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고 중국과 경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코덱스 미국 휴머노이드, 차이나 휴머노이드 같은 ETF도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바로 우리와 달리 미국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건데요. 한국과 달리 미국은 내년에 금리 인하 여력이 큰 국가입니다. 시장은 이미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죠. 그렇다면 미국 채권, 주식, 배당 상품의 매력도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금리가 인하되면 은행 예금 금리도 하락하고 배당 ETF, 커버드 콜 ETF 매력도도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같은 ETF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년 금리 전망과 그에 따른 상황의 변화, 그리고 이를 버티게 해주는 전략과 기대를 받는 ETF까지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이제 금리가 내려가길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 리스크를 피하고 새로운 성장 섹터를 선점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꿔야 하죠. 핵심은 버티기가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현금 흐름 확보, 성장 ETF 투자, 미국으로 자산 일부 이동, 이 세 가지 전략이 2026년을 버티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